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인생 수업, 세상의 아들, 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 소개입니다. 여기 또 한 명의 극적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보다 훨씬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이름은 에디 제이쿠. 1920년생인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19살이던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약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인물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짧은 시간 동안 숨어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의 밀고로 다시 체포되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은 불운했지만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그의 인생을 집약해 놓은 회고록으로 3분의 1가량이 아우슈비츠 체험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부모를 가스실에서 잃고 수용소 안에서 나치 간수가 되어 있는 대학 동기를 만나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후 민가에서 도움을 청하다 오히려 다리에 총을 맞고 친구와 동료가 날마다 죽어나가고 부모를 학살한 자들을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면서 날마다 모멸감을 느꼈던 하루하루가 이 책 안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자 에디 제이쿠는 참혹한 일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은은한 미소를 띠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과 우정, 친절과 희망,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의 연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이 책은 그가 100세가 되던 해인 2020년에 출간된 후 호주 아마존 1위에 올랐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면서 전 세계 37개국에 판권이 수출되었으며 2021 올해 자서전상, 2021 출판 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호주 국민 훈장 수훈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의 테드 강연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합쳐 100만 조회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아름다운 언어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함 넘치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에디 제이쿠는 올해 2021년 10월 시드니에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저자 에디
제6구 1920년 유대계 독일인으로 태어나 유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933년 나치가 정권을 잡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라이프니츠 김나지움에 진학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는 발터 슐라이프라는 독일인 고아 신분으로 위장해 겨우 기계공학대학에 입학하고 5년 동안 공부한 끝에 의료기기 제작사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던 1938년 11월 9일 부모님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비밀리에 고향집에 방문했다가 나치 돌격대에 붙잡힌 그는 부엔발트 강제 수용소로 이송되고 이때부터 고난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 있는 여러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탈출하기를 반복하던 그는 천신만고 끝에 가족들과 상봉하고 11개월 동안 숨어 살지만 이웃의 밀교로 발각되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강제 이송됩니다. 이곳 가스실에서 부모를 잃은 그는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 뒤인 1945년 5월까지 인간 이하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전 후 벨기에에서 난민으로 살면서 결혼한 에디 제이군은 호주로 이주한 후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업에도 성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식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노년이 되면서 털어놓기 시작한 그는 결국 1992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시드니 유대인 박물관에서 홀로코스트 경험담을 강연하는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담한 일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은은한 미소를 띠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 주었습니다. 100세가 되던 해에 내놓은 이 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은 그의 인생을 집약해 놓은 회고록으로 3분의 1가량이 아우슈비츠 체험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책은 마치 영화를 보는 듯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감과 마음을 녹이는 아름다운 언어로 큰 인기를 끌면서 곧바로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까지 등극했고 전 세계 37개국에 소개되기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사랑과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준 에디 제이군은 올해 10월 12일 102세의 나이로 시드니에서 세상과 작별했습니다. 역자는 홍현숙님입니다. 묵차입니다. 추천의 말.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겐 희망이 있다. 프롤로그 1장 돈보다 귀한 것 2장 나약함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3장 오늘을 견디면 내일이 온다.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라. 4장 친절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 낯선 이들에게서도. 5장 지금 당신의 어머니를 안아드려라. 6장 좋은 친구 한 명이 있으면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7장 교육이 사람을 살린다. 8장 인간성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9장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계는
사람의 몸. 10장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11장 어둠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난다. 12장 사랑은 최고의 명약. 13장 나의 행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 14장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 15장 내가 나누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다. 에필로그 감사의 말, 옴기니의 말.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삶을 사랑해 보세요.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프롤로그. 친애하는 나의 새 친구에게. 나는 한 세기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에 깃든 사악함이 뭔지 잘 압니다. 나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인간의 가장 사악하고 추악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나치는 나와 모든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알게 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참혹한 비애가 깃든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행복하기 그지없습니다. 행복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돈보다 귀한 것. 나는 1920년 독일 동부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아브람 살로몬 야구보비치였고 친구들은 나를 아디라 불렀다. 영어로는 에디라고 발음한다. 그러니 친구여, 나를 에디라 불러주길.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 아버지 이시도로에게는 남자 형제 넷, 여자 형제 셋이 있었다. 어머니 리나는 12남매와 함께 자랐다.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아 기르다니 외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 외할머니는 1차 세계대전으로 아들을 한 명 잃었다. 그는 독일을 위해 목숨을 바친 유대인이었다. 군 소속 목사였던 애할아버지도 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독일에 정착한 폴란드 이민자인 아버지는 독일 시민이 된 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독일어에 능숙한 아버지는 타자기 제조사인 레밍턴사에서 정밀 기계공학 견습생으로 일하다 폴란드를 떠났고 미국으로 건너간 뒤 독일 상선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승승장구했지만 가족이 그리웠고 또 다른 독일 상선도 둘러보고 싶어서 다시 유럽으로 갔다. 그러나 유럽으로 간 지 얼마 안 돼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 바람에 발이 묶이고 말았다. 폴란드 여권으로 여행하다 애국인 불법 체류자로 독일에 억류된 것이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숙련된 기계공인 아버지의 능력을 알아채고는 라이프치히의 어느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전쟁에 쓸 중화기를 만드는 공장이었다. 이때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독일도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독일에 남았다. 아버지는 라이프치히에 공장을 세우고 어머니와 결혼했으며 곧 내가 태어났다. 2해 뒤에는 여동생 요하나가 태어났고 우리 가족은 요하나를 헨이라 불렀다. 독일에 대한 아버지의 충성심과 자부심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도 독일인, 둘째도 독일인, 그리고 그 다음이 유대인이었다. 유대교를 믿는 것도 훌륭한 라이프치 시민이 되는 것 다음이었다. 유대교의 전통과 휴일을 지키긴 했지만 우리가 사랑하고 충성을 맹세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나는 자그마치 800년 동안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였던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러웠다. 라이프치히에는 세계에서 가장 유서 깊은 교양 악단이 있었으며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클라라 슈만, 펠릭스 멘델스존 등의 음악가뿐 아니라 괴테, 라이프니츠, 리체를 비롯한 수많은 작가와 시인 및 철학자에게 영감을 준 도시이기도 했다. 유대인은 수백 년 동안 라이프치히 사회의 중추 역할을 했다. 유대인이 안식일인 토요일에 일하지 않으므로 중세 시대부터 큰 장은 토요일이 아닌 금요일에 열릴 정도였다. 라이프치히 시민이자 자선가인 뛰어난 유대인들이 유대인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대교 회당을 세우기도 했다. 모두가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라이프치히에서 사는 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정말 신나는 일이었다. 집에서 5분만 걸어가면 동물원이 있었는데 이 동물원은 보유한 동물 종류와 생포에서 번식시킨 사자의 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기로 유명했다. 어린 소년에게 이런 사실이 얼마나 가슴 뿌듯했는지 상상할 수 있겠는가? 해마다 2번 대규모 무역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데리고 가서 마음껏 구경하도록 해주었다. 이 무역 박람회 덕분에 라이프치히는 유럽에서 가장 수준 높고 부유한 도시가 되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이를 통해 연쇄 작용을 일으키며 널리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2번째로 유서 깊은 라이프치히 대학교는 1409년에 설립되었고 세계 최초의 일간지는 1650년 라이프치히에서 발간되기 시작했다. 그뿐 아니라 라이프치히는 책의 도시이자 음악의 도시이며 오페라의 도시였다. 어린 시절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가장 교양 있으며 가장 세련된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교육 수준 또한 가장 높은 사회의 일원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런 내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독실한 신자는 아니었지만 우리 가족은 정기적으로 유대교 회당을 찾았다. 어머니는 유대교 율법에 따른 식단과 조리법을 지켰으며 가능한 한 전통적인 방식에 따랐는데 그건 애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애할머니는 당시 우리와 함께 살았는데 신앙심이 무척 깊은 분이었다. 우리는 매주 금요일 저녁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한 다음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전통 음식을 먹으며 안식일은 사바스 만찬을 즐겼다. 할머니는 커다란 나무 화덕에 음식을 했는데 이 화덕은 난방용으로도 사용했다. 여기에 불을 피우면 집안 곳곳에 온기가 퍼져 나갔고 연기는 집 밖으로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밖에서 추위에 떨다 집으로 들어오면 나무 화덕 옆 쿠션에 앉아 몸을 녹이곤 했다. 작은 닥수 훈투종인 룰루라는 개도 길렀는데
추운 겨울밤이면 룰루가 내 무릎으로 기어 올라와 몸을 동그랗게 말고 쉬곤 했다. 이런 밤들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 가족을 부양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안락한 생활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보다 소중한 게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일러주기 애쓰는 분이었다. 금요일 저녁 안식일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어머니는 계란과 밀가루로 만든 찰나빵을 서너 덩어리씩 구웠다. 6살 무렵 식구가 내뿐인데 빵을 왜 그렇게 많이 굽느냐고 내가 물었더니 아버지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늘 누군가를 데려왔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곤 했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 한꺼번에 5명 이상은 안 된다고 엄포를 놓았다. 돈이 있고 좋은 집에 살 만큼 운이 좋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내가 가진 좋은 운을 남들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인생이야. 알았지? 아버지는 늘 이렇게 이야기는 하곤 했다. 또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큰 기쁨이며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친절을 베푸는 것인데 이것들이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사람은 그 자체로 그가 가진 재산보다 더 귀하다고. 어렸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인생을 살면서 온갖 풍파를 다 겪은 지금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하지만 행복한 우리 가족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독일이 전쟁에 패하면서 곧 경제가 파탄에 빠졌고 우리에게도 점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승리를 거둔 연합국은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 지불 능력 이상의 배상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6,800만 독일 국민이 고통의 늪에 빠지고 말았다. 자부심 넘치던 독일 국민은 연료와 식료품 부족,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가난의 고통을 너무나 절절하게 느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안락한 중산층이 였던 우리는 현금을 손에 쥐고도 생필품을 구하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몇 킬로미터를 걸어 시장에 가서 좋았던 시절에 샀던 옷과 가방을 계란과 우유, 버터와 빵으로 바꿔 오곤 했다. 13살 생일에 아버지가 선물로 뭘 받고 싶으냐고 물었는데 계란 6개와 흰 빵 한 덩어리 그리고 파인애플이 먹고 싶다고 대답한 기억이 난다. 독일인들은 호밀로 만든 흑빵을 좋아해서 흰빵은 구하기 힘들었다. 게다가 계란 6개보다 더 굉장한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파인애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파인애플을 구해왔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다. 나를 웃게 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척척 해내곤 했다. 나는 너무 신이 난 나머지 계란 6개와 파인애플 한 통을 그 자리에서 먹어치웠다. 그렇게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어본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먹으라고 주의를 줬지만 그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해 장기간 저장 가능한 음식을 많이 사서 쌓아둘 수도 앞날을 계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퇴근하면서 작은 여행 가방 가득 현금을 갖고 오곤 했지만 그건 아침이면 쓸모없어질 돈이었다. 날 가게로 심부름 보낼 때면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에디, 살 수 있는 건 다 사와야 돼. 빵 6덩어리가 있으면 모조리 사와. 내일이면 아무것도 없을지 몰라.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조차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자 독일인들은 모두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각박해졌고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도 받아들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바로 이런 시기에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인에게 해결책을 약속하며 적을 만들어 제시했다. 그 적은 바로 유대인이었다. 내 나이 13살인 1933년 권력을 쥔 히틀러는 반유대주의 정서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이 되었음을 축하하는 바르 미츠바라는 종교의식을 치르는데 이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랜 전통이다. 율법을 따르는 자녀라는 뜻의 바르 미츠바 의식을 치르고 나면 대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는 근사한 파티가 이어진다. 여느 때라면 웅장한 라이브지의 유대교 회당에서 의식을 치렀겠지만 나치가 권력을 잡은 뒤로는 그런 의식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 대신 집에서 300m 거리에 있는 작은 유대교 회당에서 바르 미츠바를 치렀다. 유대교 회당은 슐이라고도 부르는데 책의 집이라는 뜻이다. 이 슐을 운영하는 랍비는 아주 지혜로운 분이었다. 그 랍비는 나치 친위대에 다니는 아들을 둔 비유대인이 회당 아래층을 쓸 수 있도록 세를 놓았다. 반유대주의 공격이 벌어질 때면 이 친위대원은 자기 집을 지키려고 보초를 세웠고 결국 회당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 우리는 촛불을 밝히고 가족과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종교의식을 치렀다. 의식을 마친 뒤에 나는 유대교 전통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는 성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자연스럽게 이때부터 진로에 대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순간순간 그리고 하루하루 쿠르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버텼다. 좋은 친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이 세상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좋은 친구 한 명이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다. 121조. 나는 가스실 앞까지 끌려갔다. 입구 바로 앞에서 간수가 내 이름과 숫자 그리고 직업을 보고 172338번은 데려가 라고 소리쳐 살아남은 경우를 3번이나 겪었다. 자그마치 3차례나 그럴 때마다 내 목숨을 지켜주는 기술을 공부하게 해준 아버지에게 말없이 감사드렸다. 128조. 난 아무도 증오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나약했을 뿐이다. 아마도 나와 똑같이 겁을 먹었을 것이다. 두려움이 도덕성을 압도하도록 내버려 뒀을 뿐이다. 나는 이 세상에 잔인한 사람이 있는 만큼 친절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안다. 150조. 나는 인간의 몸과 그 역량에 여전히 경외심을 갖고 있다. 나는 정밀 기계 전문가로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를 만들며 오랜 세월을 보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 같은 기계는 결코 만들지 못할 것이다.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기계는 단연코 인간의 몸이다. 연료를 태워 생명을 유지하고 망가진 곳을 스스로 고치며 필요한 모든 일을 해낸다. 160조. 포기하면 그걸로 모든 게 끝이다. 삶이라는 끈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몇 번이고 말했다. 에디,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178조. 우리가 힘을 낸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이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잘 안다. 내일은 온다. 하지만 마음이 죽는다면 내일이 와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지만 목숨이 붙어있는 한 희망은 있다.
희망의 기회를 한번 줘보는 게 어떨까? 돈 한 푼 들지 않으니 말이다. 186쪽.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는 법입니다. 262쪽. 출판사 서평입니다. 지금 포기하면 안 돼. 하루만 더 버텨보자. 하루만. 살아있다는 것에 이대함을 보여준 단 한 권의 논픽션. 아마존 종합 1위, 37개국 번역 출간 예정. 테드 강연 100만 조회수. 2021 출판 문화상. 2021 올해의 자서전상 수상작. 호주 국민 훈장 수훈자 선정. 미국 호주 아마존 리뷰 평점 4.8.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소설 같은 이야기.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나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든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 산티아고도, 파이 이야기의 주인공 파이도 질기고도 강한 생명력으로 자신에게 닥친 비극을 처절하게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다. 자, 여기 또 한 명의 극적인 주인공이 있다. 소설 속 주인공보다 훨씬 더 소설 같은 삶을 살았던 그의 이름은 에디 제이쿠. 1920년생인 그는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 바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살이던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약 7년 동안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에 있는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긴 인물이다.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짧은 시간 동안 숨어 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웃의 밀고로 다시 체포되어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인간 이하의 생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100세 노인은 불운했지만 스스로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그의 인생을 집약해놓은 회고록으로 3분의 1가량이 아우슈비츠 체험담으로 채워져 있다. 부모를 가스실에서 잃고 수용소 안에서 나치 간수가 되어 있는 대학 동기를 만나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한 후 민가에서 도움을 청하다 오히려 다리에 총을 맞고 친구와 동료가 날마다 죽어나가고 부모를 학살한 자들을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면서 날마다 인간의 근원에 대해 논평하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고 그저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그의 경험은 매우 희귀하고 특별한 것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우정, 사랑, 증오, 배신, 고통, 역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등등은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아마존 1위에 오르고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일 것이다. 저자 에디 제이쿠는 참혹한 일을 겪은 사람답지 않게 은은한 미소를 띠며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사랑과 우정, 친절과 희망,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우리 삶의 연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이 책은 그가 100세가 되던 해인 2020년에 출간된 후 호주 아마존 1위에 올랐고 미국, 영국 등에서도 종합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면서 전 세계 37개국의 판권이 수출되었으며 2021 올해의 자서전상, 2021 출판 문화상을 수상했다. 그는 호주 국민 훈장 수훈자로 선정되었으며 그의 테드 강연 영상은 유튜브 채널을 합쳐 100만 조회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아름다운 언어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박감 넘치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에디 제이쿠는 올해 2021년 10월 시드니에서 세상과 작별했다. 저자와 동갑내기인 102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는 나는 이 책을 세상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고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희망과 행복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고 논평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보다 아름답고 마지막 강의보다 눈물겹다. 만약 불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자기 인생을 증오하면 도무지 살 수가 없게 됩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잔인하게 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닥쳤을 때 운명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루하루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내다 보면 분노와 한탄 속에 빠지기도 하고 평생 그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감당하기 버거운 운명의 소용돌이에 빠진 사람에게 그럼에도 긍정적으로 살아가 보세요 라고 그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자칫 잘못하면 상처받은 사람에게 더 상처를 줄 뿐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삶을 긍정하라는 메시지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런데 바로 이 책의 저자 에디 제이쿠가 우리에게 말한다. 불운이 오더라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 보세요 라고 말이다. 그는 책의 가장 앞머리에서 무명 작가의 글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뒤에서 걷지 마세요. 이끌고 싶지 않아요. 앞에서도 걷지 마세요.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나란히 함께 걸으며 친구가 되어주세요. 이 글에서 우리는 저자가 독자를 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설교나 훈계, 가르침으로 읽히길 원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면서 함께 공감하기를 원할 뿐이다. 그 덕분인지 이 책을 읽고 나면 저절로 내 삶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게 된다. 또한 그가 우리에게 강조한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은 사실 새로울 게 없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들이다. 하지만 평범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어떤 훌륭한 이인이 들려주는 지혜보다 더 빛나고 마음속에 깊이 파고드는 것은 질곡 많은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묵직한 감동 덕분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우울하고 힘든 이때 남녀노소, 보수, 진보, 계급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책을 통해 따뜻한 기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과 분단, 군사정권이 지배한 현대사 속에서 국가폭력 희생자가 유난히도 많은 우리 사회에 결코 가볍지 않은 울림을 남겨줄 것이다. 내가 가진 좋은 운을 남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당신의 어머니를 꼭 안아주세요. 좋은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잔인한 사람이 있는 만큼 친절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증오는 암 같은 질병의 시작입니다. 증오는 적을 죽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파괴됩니다. 행복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우리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겨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면 운이 좋았기 때문이란 걸 잊지 마세요.